자,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는 뭐 한 20분만 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사실 인트로 강좌에서 뭘 할 건가? 얘들아, 법률 용어를 정리해 줄게. 선의, 악의, 뭐 착하다, 나쁘다 뜻이 아니야.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권리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저는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네이버 지식을 찾아보거나 제가 가끔 그냥 중요한 개념을 말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를 100% 기초부터 완벽하게 이해된다는 느낌은 안 들지 몰라도 3년 내내 그런 느낌을 안 가지고 고득점을 합격하고 합니다. 법학이라는 게 기초가 중요한데 기초 논리 개념은 저는 상당히 중시해요. 그런데 용어 자체는 사실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용어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따라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맞추려고 하는 반드시 이해하라는 부분이 뭔지 좀 집중을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뭐 민법을 개관할 수도 있겠죠. 민법은 민총으로 시작하여 뭐 물권, 채권, 총론과 강론이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거는 제가 끝날 때 해드릴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그냥 뭔진 모르겠지만 여러분 리트에서 그런 거 많이 하시죠? 저는 리트를 봤으면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없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독해라는 게. 그래서 그냥 생뚱 전혀 처음 보는 것도 독해하잖아요. 여러분이. 그거보단 쉬울 거예요. 제 설명이 있기 때문에 훨씬.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채권 이런 말. 아무리 여러분이 법을 몰라도 들어봤을 거예요. 채권이라는 말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뭡니까? 돈 빌려준 거 갚는 거 이런 생각 드시죠. 자, 그 개념 뜯어 고쳐야 됩니다. 돈 빌려주는 거 갚는 거는 대표적인 채권 중에 하나고요. 대여금 채권 중에 하나고 그냥 이걸 외우세요.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특정의 행위를 청구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암기해야 돼요. 답안지에 쓸 일은 아마 죽어도 없을 거예요. 그치만 이건 암기해야 돼요. 제가 이런 걸 구별해 드립니다. 오늘 수업하는 내용 중에는 여러분이 3년 뒤에 변호사 시험 답안지에 그대로 써야 될 내용도 상당히 많아요. 자, 이건 안 써요. 그렇지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채권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큰일 나요. 이제는 여기서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뭐지? 채권에서 특정. 그게 무슨 뜻일까? 개인과 개인이 어떤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거는. 따라서 내가 이 사람한테 채권이 있는 걸 가지고 남한테 할 말은 없는 게 원칙이에요. 나 얘한테 채권이 있다. 그러니까 너도 뭘 좀 해봐. 이런 거 없어요. 특정인이 특정인이에요. 그리고 뭐 노예로 삼아서 뭐 이렇게 뒤에서 뭐 무슨 비싼 차를 요즘에 명품카를 박으면은 이제 3대가 노예로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노예가 되면은 모든 일을 다 시키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행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생각했던 나 1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라는 것은 100만 원이 잘 들어요. 채권이 아니에요. 그렇게 현실사회에서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100만 원을 지급하는 행위가 채권이에요. 아셨죠? 행위를 요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행위라 그래가지고 무슨 뭐 용역 서비스 와서 뭐 수리해주고 뭐 스포츠 마사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70, 80%는 금전 채권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는 건 맞아요. 여러분 생각은 맞았지만 그것이 100만 원이 채권이 아니라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100만 원 채권이 있으면 특정인이 이 사람에게만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게 채권이에요. 그에 비해서 물권은 크게 이제 물권과 채권이 있는 거예요. 민법에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이게 제 소유물입니다. 그죠? 이게 제 소유물인 거는 사실 아무도 사실 뭐 궁금해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 거야 하고 내가 쓰면 돼요. 근데 가끔 내 걸 누가 쓱 훔쳐가면 내 소유권을 주장해서 야 이거 내 거야. 결국은 아무도 뭐라고 안 하면 그냥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그 누구도 이걸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특정인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그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뭐 혹시 단어 하나 쓰신다면 뭐 대세효 이런 거 하나 쓰시면 대세효 이게 세상을 향한 효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채권은 그 옆에다 쓰면 대인효죠. 대인효 이런 거 뭐 답안지 쓸 일 없어요. 죽어도. 근데 지금 개념 정립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충 아셨죠? 채권은 인간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딱 하나 청구하는 거고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사실은 사람들하고 관계될 건 없는데 누군가 와서 이걸 못 가져가니까 대세효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일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사실 물건이 채권보다 우선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걸 나중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배우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계약의 기본인 매매 계약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계약을 배울 거고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고 시험에도 한 70% 이상 매매 계약이 나옵니다. 뭐 이 그림은 그리셔도 될 것 같고요. 뭐 가볍게. 아무리 법을 몰라도 매도인 매수인 개념을 알 거예요. 그죠? 내가 팔고. 자, 이 사람이 X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겁니다.
X 부동산에 대한 이 사람의 권리는 물건이겠어요, 채권이겠어요? 근데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물건이죠. 자, 그런데 얘가 매수를 한다는 건 사실은 얘는 자기가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고 싶은 거죠. 돈 주고 살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얘들의 숨어있는 목적은 X 부동산에 대한 물건이 갑에게 있었는데 을에게 옮겨주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자, 그것을 과정을 앞으로 우리가 진행해 보자. 이 부동산을 이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진행해 보자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갑은 을에게 X 부동산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할까요? X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고요. 을은 자 저는 재화의 이동은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X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3억이면 3억을 주고 나는 소유권. 얘는 뭐가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고 얘는 X 부동산이 목적이에요. 뭐 아주 쉽죠. 이게 매매 계약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딱 체결하고 도장을 딱 찍어요. 그죠? 혹은 뭐 사인을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도장하고 사인을 하게 되면 이 계약이 효력을 발생해요. 매매 계약서 뭐 이렇게 써 있겠죠. 매매 계약서에 써 있겠죠. 갑을은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건 언제 주고 이건 얼마로 한다. 뭐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딱 찍었어요. 그러면 개인끼리 묶어둔 거죠. 그럼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채권이 발생합니다. 갑이 채권이 발생할까요? 을이 채권이 발생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채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갑은 을에게 뭘 요구할 수 있죠? 매매 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은 갑에게 뭘 요구할 수 있을까요? X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뭐 다 안 써도 돼요. 거기 내용이 있으니까 볼게요. 매매 계약이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채권이 발생하고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할 채권이 존재합니다. 각 존재한다. 각이라는 것이 잘 봐두세요. 나중에 그 법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 뭐 이제 나중에 뭐 실무 수습가고 할 때도 각자를 잘 쓰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개를 묶었죠? 이건 그냥 법학이랑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기록형 공부하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두 개 썼잖아. 매도인은 이런 채권이 있고 매수인은 이런 채권이 존재한다는 말은 둘 다 묶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수분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뒤로 뺐으니까 각이 있어야 돼요. 앞에 두 개 이상의 행위가 있으면 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판결문 쓰는 거를 3학년에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소장 쓰는 거를 변시해서 시험을 봐요. 그때 각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각 존재함. 이때 이건 그냥 각각으로 쓴 거예요. 각각의 반대 측면은 채무이기도 하다. 이게 뭡니까? 채권이 있다면 내가 아까 이분께 100만 원의 채권이 있으면 이분은 저한테 1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거예요. 지급할. 근데 100만 원 지급할 채권 채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생략해서 100만 원의 채권 채무라고 하긴 합니다. 제가 아까 기본 개념을 얘기한다고 한 거고. 자, 그래서 매매 대금은 누가 채권자예요? 답해 보세요. 매매 대금은 누가 채권자예요? 갑이 채권자죠? 누가 채무자예요? 매수인이 채무자죠? 자, 이건 기본이에요.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차근히 공부를 하다 보면 상당히 신기한 걸 경험하실 거예요. 한 3일차쯤에 한번 경험하실 거예요. 요게 그냥 들어뒀는데 들어두고 사실은 제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면 여러분 앞에는 잔소리 좀 길게 했지만 한 이틀 반 정도 수업하면은 상당히 수업 내용이 많겠죠. 그죠? 근데 세 번째 날 지금 2교시가 될지 모르겠는데 시험을 볼 거예요. 잠깐 갑자기 예고도 안 하고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그게 풀어져요. 이게 지식이 모여 있으면 그게 되게 신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잘 들어두신 분들은 나중에 후회 안 해요. 자, 그리고 각자가 채무가 서로 대가 관계이기도 하죠. 네가 임마 돈을 줘야 내가 소유권을 주지. 뭐 이렇게 하겠죠. 서로 매매 계약이니까. 대가 관계란 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괄호 안에 있죠. 자, 특히 이처럼 하나의 계약에서 서로가 대가적 관계의 채권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외워두세요. 매매계약이 대표적인 쌍무계약입니다. 매매계약은 돈을 받아야 물건을 주겠죠. 여러분 매매 말고 혹시 들은 계약 있나요? 누구한테 그냥 주는 거, 돈 안 받고 주는 거 무슨 계약이죠? 들어보셨어요? 증여계약이라고 합니다. 증여, 그죠? 자, 증여계약 맞다고 지금 소리가 났고요. 맞죠? 자, 확인했고 증여계약은 쌍무계약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쌍무계약이 아니에요. 자, 그럼 그런 거 한번 들어두세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추가로 드리는 설명도 적어두시는 것도 물론 훌륭합니다. 그러나 본 설명을 잘 놓치지 마시고 적으라고 하는 것만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도 뭐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도 기억 못 할 걸. 어쨌든 그래서 이 줄기를 따라오는 것도 엄청 힘들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점점 이렇게 쌓입니다. 지식이. 자, 채권은 최초에 왜 발생했죠? 왜 갑자기 서로 상관도 없는 사람끼리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최초 계약으로 발생했습니다. 요 발생이라는 단어에 따옴표가 있네요. 어려운 말 아니죠?
갑자기 나는 너한테 채권 생겼어. 아, 나는 너한테 채무 생겼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어떻게 했어요? 이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겠죠. 이행이라는 단어 잘 기억해 둡니다. 채무를 그 내용에 조춘 그대로 행하는 것, 내 요구에 응하는 것을 이행이라고 합니다. 법에서는. 자, 그러면 그런 문제가 남아있어요. 자, 우리 계약했으니까 신난다. 우리 이제 놀러 갈까?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12월 1일에 이걸 같이 이행하기로 했으면은 12월 1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이 보는 시험에서는 무조건 이행을 안 해요. 이행을 했다. 그래서 각자 소유권을 취득하고 행복하게 헤어졌다. 그게 문제 나오겠습니까? 무조건 이행을 안 해요. 채무는 그래서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물권은, 채권은 이행의 문제는 아니지만 물권은 이행의 문제가 없어요. 그냥 내 거예요. 내가 뭘 이행을 해. 누가 침해하면 하지마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행할 게 아니에요. 혹시 내 걸 누가 훔쳐가면 달라고 뭐 이행할 수는 청구할 수는 있겠죠. 자, 사실은 이행이라는 말에 또 어떤 반대 측면에 있는 말이 관련된 말이 청구예요. 청구. 이걸 하나 써놓으세요. 청구, 이행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행하라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채권은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는 말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부동산을 너한테 주고 나는 너에게 돈을 줬어요. 그러면 매매계약 이행이 끝났죠. 그리고 자기들 목적을 이뤘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소유권을 받았는데 을이 갚한테 소유권을 이전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 있던 채권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죠. 자, 소멸합니다. 특히 이렇게 이행에 의한 채권의 소멸을 뭐라고 할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 뭐 이게 이래저래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법을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이행에 의한 채권 소멸, 채권의 만족을 가져오는 행위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변제라고 합니다.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를 또 깨달았네요. 변제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돈 갚는 거 이러려고 하려고 했죠. 금전 채무의 변제만이 돈을 갚는 거고요. 특히 대여금 채무의 변제가 돈을 갚는 거고, 법학에서 변제는 채무를 그대로 이행하는 거라면 이행 이꼴 변제예요.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주 기초적인 걸 다 봤습니다. 자, 한 줄 추가할게요. 한편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겠죠. 계약을 해야만 채권 채무가 생기는 건가? 채권 채무가 생기는 건가?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 앞에 계신 분에게 혹시 저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싶으면 계약을 안 하고 저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제가 채권을 취득하게 하시고 싶으면 우리가 계약은 서로 합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와서 저를 주먹으로 뭐 이런 걸로 한 대 치면 돼요. 한 대 치는 순간 우리는 계약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건 사고예요. 예, 바로 그냥 고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치는 순간 치료비를 난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법이 그걸 보호를 해줘야죠. 그거를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불법행위는 계약한 게 아니에요. 요거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한 적 없어요. 고의나 과실로 뭐 불법행위도 우리 단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트로 단원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불법행위랑 부당이득을 전부 넣어놨습니다. 근데 불법행위는 가볍게 볼 거고 오히려 인트로에서는 여러분이 특히 중요하고 어려워할 부당이득을 좀 자세히 볼 거예요. 한 4일차 되는 날. 자, 이걸 법정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계약으로 발생하는 채권은 뭘까요? 그 위에다가 법이 아닌 약속으로 정해졌다 그래서 약정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좀 기억하세요. 자, 용어 막 쏟아지네요. 그죠? 그래서 용어집을 쭉 주고 수업을 하는 것보다 이런 게 훨씬 나아요. 어떤 맥락에서 단어들을 이해하면 대충 감이 오기 때문에 법정 채권 그리고 이런 단어들의 뜻은 답안지에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알고 있어야 돼요. 법정 채권. 대표적인 예로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 예,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뭔지는 오늘 수업하지 않겠습니다. 뭘까? 한번 궁금증만 가지시고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채권 채무의 기본 개념인데요. 자, 아주 본격적으로 재밌는 거는 이따 2교시 하고 이제 요 채권 채무 불이행의 기본 개념만 하고 1교시를 마칠게요. 자, 드디어 우리 체험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조문 지금부터 각자 읽겠습니다. 민법 390조. 속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떤 분 소리 내서 읽으시려고 하신 그게 아니고, 자, 의미를 이해해 봅시다. 자, 390조는 뭘 말하고 싶은 것 같나요? 힌트를 드리면 그 밑에 조문 읽기라는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조문은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러면 이러다. 명제에서 마치 뭐 P이면 Q이다 이런 것처럼. 보이시나요, 요건이? 예. 이건 좀 쉽죠? 채무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겠죠? 안 배웠지만. 근데 그 이행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안 해요. 허위 표현 참 특이한 내용에 좇은 이행.
단순히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100만 원을 안 주는 것도 여기 포함은 되겠죠. 근데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안 하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내용에 조춘 이행을 하지 않으면이라는 것은 조금 포괄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규정 범위가 좀 넓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 여기까지가 요건이에요. 효과는 뭡니까? 채권자는 열받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조춘 이행을 안 하는 걸 우리가 5글자로 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눈치로 쓱 보니까 단어이 뭐예요?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의 효과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키네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권도 채권인가요? 예, 그것도 채권이긴 해요. 조금 어렵죠. 원래의 채권은 아니고 원래의 채권이 변형되거나 뭐 확장된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 원칙과 예외 효과.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그렇게 됐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석하면 뭐예요?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그러면 뭐 이렇게 성격 이상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채무자가 이렇게 하면 어때요? 똑같은 말인지 봐봐요.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로 채무의 내용에 조춘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장이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의미는 같아요. 같아요. 근데 못하를 이렇게 해놨을까? 느낌은 달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혹시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앞으로 줄여서 잘못이라고 하고요. 법에서는 4글자로 귀책사유라고 합니다. 사실 그 밑에 뭐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어차피. 근데 자, 고의나 과실 밑에 써놔도 좋아요. 그냥 귀책사유입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채무자가 귀책사유가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로 내용에 조춘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와 달리 야, 너 내용에 조춘 이행을 안 했어? 그러면 너 손해배상 해 임마.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근데 너 고의나 과실이 없었어? 그럼 아니야. 좀 느낌이 다르죠.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갈게요.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입증입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해서 분명한 건 뭐가 어찌됐든 채무자가 고의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긴 하겠죠. 채권자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소송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될까요? 아니면 채무자가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될까요? 이 조문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규정한 것처럼 했다면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한다면은 그때는 그 내용들을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제가 이행을 줬지 않았대요 라고 입증을 해야 되겠지만 이건 뭐냐면 야, 채무자가 내용대로 안 했어? 야, 그럼 너 손해배상해. 근데 네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어? 이게 뭐예요? 이게 예외인 거예요. 그러면 원칙과 예외 중에 뭘 입증해야 돼요? 예외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떠오르지 않아도 지금 배우면 돼요. 나 이거 못 떠올렸어. 나 법학을 못 하나 봐. 이러지 마세요, 제발. 예, 지금 처음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전혀 안 중요해요. 지금 내 말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해야 되겠지. 그래서 자기가 그걸 바로 잡아야 되겠지. 자,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가 예외로 뺐다는 것은 앞에 원칙 규정에 의해서 채무자가 스스로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대. 자, 그럼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도자기를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도자기를 12월 10일에 그 사람 집에 갖다 주기로 했어요. 갖다 주면 내가 돈을 받기로 했다고요. 그럼 난 도자기에 대해서는 난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내 도자기를 파니까 매도인이죠. 도자기에 대해서 내가 채무자예요, 채권자야? 빨리빨리 말해보세요. 채무자죠. 채권자 아니에요. 소유자지만 채권자는 아니지. 이건 내가 갖다 줘야 될 거고 도자기 값에 대해서 내가 채권자지. 이거 이제 헷갈리면 안 돼, 이런 거. 자, 막 넘어가요. 이제는 이제 이 쌓이는 겁니다. 그럼 내가 도자기를 들고 가서 걔한테 줘야 되는데 날짜를 못 지켜서 안 간 거예요. 12월 10일에 안 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채무 불이행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기로 한 놈이 안 왔으니까 잘못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못 온 이유가 만약에 네가 정말 네 잘못 없이 정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도저히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네가 못 왔다라는 거를 입증하면 너는 채무불이행 아닌 걸로 봐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법이. 왜냐하면 당사자가 약속을 했잖아요. 그 날짜에 하기로. 근데 그 날짜에 안 왔다면 뭔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되는 거예요. 추정이. 추정이라는 말이 이제 단어가 좀 어려운데 추정이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미루어서 인정된다는 거예요. 미루어서 인정된다는 거죠. 그냥 그날 안 왔어? 그러면 걔가 고의과실이 있겠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입증해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입증 책임이 민법에서 한 30-40%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얹을게요. 지금은 조문의 구조와 입증 책임이 아주 전형적으로 잘 연결이 되지만 그렇게 안 되는 조문도 많아요. 그때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조문으로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알 수 없고 어차피 조문도 암기가 안 되잖아요. 조문이 뭐 그런 하루 있었는지 앞에서 그럼 어떻게 암기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우리는 하나 암기했어요. 뭐라고요?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약속된 것을 이행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네가 잘못이 있겠지 뭐 채무자가 너 채무자가 잘못 안 했으면 채무자가 이행 안 했으면 잘못이겠지라고 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뒤에 다 있습니다. 자, 요거 읽고 읽으시 마칠 텐데요. 이제 한 몇 달락. 채무 불이행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조치 이행을 하지 않는 것. 먼저 채무 불이행엔 어떤 유형이 있는지 혹은 어떤 유형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공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유형별로 요건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형별 효과를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유형들과 요건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충분히 찰 겁니다.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현장에서 여러분의 인트로 수업은 그렇게 할 거예요. 베이직은 진도가 딱 정해져 있지만 인트로 일부 전체를 안 드리는 이유가 유의미하게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진도 빼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 8회 동안, 그죠? 자, 여러분이 수업이 너무 느리다, 너무 그렇다 뭐 주장을 하신다면 제가 뭐 하겠지만 이 정도 속도로 하겠습니다. 자, 민법전에는 나중에 조문을 뭐 찾아보면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이라는 두 개의 유형만이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런데 390조가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라는 규정은 포괄적인 거예요. 이행지체 아직 공부 안 하고 2교시 공부하겠지만 이행지체 뜻이 뭐겠어요? 그 날짜에 늦게 온 거죠. 안 온 겁니다. 이행불능은 뭐겠어요? 이행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도자기를 내가 박살낸 거예요. 집에서 도자기끼리 막 저글링을 하다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도자기는 하나밖에 없는 도자기이기 때문에 박살이 나면 본드로 좀 조잡하게나마 붙여봤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진 건 이행불능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유형만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들이 인정돼서 여러분 4개의 유형을 뭐 앞으로 암기하게 될 거예요. 지금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불완전 이행인데요. 이 중에 법조문에 단어가 없는 유형이 뭐예요? 이행거절과 불완전 이행이라는 걸 이따가 배우게 될 거예요. 이 내용을. 자, 뒷페이지 한번 볼게요. 채무 불이행의 유형을 이제부터 공부할 건데 쓱 뒤에 밑에 한번 나중에 2번부터 한번 볼까요? 2번은 이행지체인데 동의항이 원래 우리 베이직 공부할 때는 맨 뒤에 진도에 나오지만 일부러 붙여놨어요. 인트로에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연결된 걸 같이 공부해서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두려고.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3번 제목 한번 넘겨보면 두 번째 유형이 이행불능이 나와 있고 대상청구권 이와 관련된 개념이라서 같이 공부합니다. 자, 그러다가 4번은 갑자기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뭐 채무불이행 아니라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을 같이 공부하면 상당히 여러분이 거의 뭐 3학년들 이상의 어떤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미시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인트로에서는. 자, 근데 5번 보니까 이행 거절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불완전 이행은 안 하겠습니다. 인트로에서.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나중에 베이직 들어가서 봐도 뭐 이런 게 있네. 이러고 뭐 닭이 뭐 사료를 뭐 이상한 걸 줘가지고. 지금 말로 설명할까? 닭 사료를 팔기로 했는데 사료가 뭐 예를 들어서 주긴 줬어요. 늦게 준 것도 아니야. 그리고 사료가 그냥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약간 바이러스가 감염된 게 있어가지고 닭이 먹고 뭐 닭들이 막 다 폐사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 거는 이행 지체 아니죠? 늦게 안 줬죠? 이행 불능은 아니에요. 사료는 일단 넘겼어요. 근데 사료가 하자가 있었어요. 혹은 뭐 자동차를 수리해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센터에 맡겼어요. 근데 수리를 했는데 뭐 완전히 수리를 한 게 아니라서 가다가 뭐 차가 쓰는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행이 완전하지 못해서 불완전 이행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인트로에서 빼겠습니다. 이행, 지체, 이행, 불능이 할 게 많아서 이제 그걸 2교시에 볼 텐데, 자, 1교시 마치면서 요것만 딱 볼게요. 채무 불이행의 공통 요건. 지금 공부할 4가지 유형에 모두 들어가야 될 공통 요건이 2개가 있어요. 자, 1번 귀책사유, 2번 위법성입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이 당사자들이 계약을 했는데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다가 공부했죠. 아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건 상당히 큰 권리예요. 큰 권리거든요. 그러려면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비난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너 잘못했지. 왜 너 이행 안 했어라고 꾸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는 뭘 봤어요? 고의과실을 봤죠, 이미. 그게 1번이에요. 귀책사유. 고의과실을 귀책사유라고 합니다. 고의과실, 즉 잘못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잘못인데 답안지에 이제 잘못을 쓸 일은 없고 귀책사유나 고의과실을 답안지에 쓰겠죠. 전 이제 인트로니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쓴 거예요. 잘못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설령
내용에 좋은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공부한 겁니다. 채무자가 자기가 귀책 사유 없음에 대해서 입증. 이거 별표 2개예요. 이거는 뭐 인트로에서 별표하는 거 좀 웃기지만 나중에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자, 그 다음에 단 이하는 각자 여러분 좀 읽어 보도록 하고요. 위법성 넘어갑니다. 위법성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법 질서의 위반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민사법에서는요. 채무를 고의과실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거 위법하다고 봐야 될 거예요? 아니라고 봐야 될 거예요? 채무가 있는데 뻔히 있는 놈이 잘못도 있어. 고의과실로 이행을 안 했대. 위법해요? 아니요? 당연히 위법해요. 근데 이 요건은 도대체 왜 필요한 거냐? 위법성이 고의과실도 있고 이행도 안 했는데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예외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뭐 면접이나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형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거 혹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위법성 조각사유, 조각이라는 게 없앤다는 거거든요. 위법성을 없앨 만한 사유를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민법에서는 위법성이라는 단어와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단어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완전 특혜급 주제로 나중에 공부해야 될 유치권과 동시행항변권 다 지금 인트로 과정에 들어있어요. 유치권은 뭐 가볍게 들어가 있지만 동의항은 바로 지금 2교시에 수업을 할 건데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이 있는 자가 이행을 고의로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채무불이행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조금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냥 요거는 좀 기억을 하고 2교시부터 좀 본격적으로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15분 정도 쉬고요. 혹시 뭐 처음이라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고요.